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철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는 순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고요. 김하연 님이 옮기셨어요. 오크로스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14명의 철학자가 나와요. 그 14명의 철학자의 삶과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또 그분들이 쓰셨던 책의 내용을 일부를 옮겨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책의 그런 일부분을 옮겨서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책이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삶의 지혜가 느껴지지만 또 어떤 부분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철학책이나 인문 고전책을 읽는다면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을 폭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책을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4명의 철학자 분들의 책을 저는 다는 아니어도 몇 권의 책은 읽어봤는데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은 정말 삶의 지혜가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공감되고 했던 내용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읽었더라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 그 책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 고전이나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시도를 못하겠다. 왠지 읽고 싶지만 잘 읽지 않게 되는 그러한 책이 있다 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더 공감되고 더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14명의 철학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14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루소처럼 걷는 법, 소로처럼 보는 법,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시몬 베요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셰이 쇼나콘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에픽테토스처럼 역경을 대처하는 법,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 이렇게 14명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책에 들어가는 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 15살에게 중요한 어떻게 질문과 35살 또는 75살에게 중요한 질문은 같지 않다. 철학은 각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기서 우리에겐 늘 지혜가 필요하지만 삶의 단계마다 필요한 지혜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0대 때 고민하고 그리고 또 알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형태나 삶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때와 지금 제가 50대가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하는 그런 보여지는 그 책을 통해서 읽고 느끼는 그러한 시각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에카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그 책을 소개해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었을 때와 몇 년 후 제가 다양한 책을 읽고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그 느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몇 년 전에 읽었을 때는 이 책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잘 안 되고 했던 그러한 내용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읽었을 때, 아,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중심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는 그런 폭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러한 폭이, 시각의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간이라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진 못하고요.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마르쿠스 아울리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마르쿠스의 철학은 마르쿠스가 상담가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도 하는 심리 상담이다. 번역가 그레고리 헤이스가 말하듯 명상록은 말 그대로 자기계발서다. 마르쿠스는 스스로에게 생각은 그만두고 행동에 나서라고 누차 촉구한다. 좋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관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철학과 철학을 논하는 것의 차이는 와인을 마시는 것과 와인을 논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 수년에 걸쳐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보다 좋은 피노누아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와인의 생산 연도별 특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른 모든 훌륭한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마르쿠스 역시 지혜를 찾아 헤맸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가치이지 생각의 출처가 아니었다. 명상록을 읽는 것은 곧 철학하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과 같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생각을 겸열 없이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고대 철학 연구자인 피에르 아도의 말처럼 지금 나는 인간이 되고자 단련 중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명상록에는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이 많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부분이 중요한 침대 문제를 다룬 비밀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뿐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룬 논문. 카뮤의 자살 문제를 푹신한 새털 이불로 감싼 버전이다. 마르쿠스는 상반된 두 견해 사이를 오가며 홀로 토론을 벌인다.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행하려 하는데 왜 불평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이불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는 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럼 너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태어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하고 경험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르쿠스는 두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불을 덮은 햄릿이다. 마르쿠스는 해야 할 중요한 일들과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상들이 이불 밖에 있음을 안다. 네. 이불 밖으로 나와야만 우리는 행동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이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무엇을,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든 질문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외침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동료 시민들이 조각상의 제작이나 민주주의의 실천 같은 면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대단하면서 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인들은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 결심은 철학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이제 철학은 우주에 대해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삶,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이다. 철학은 실용적이다. 필수적이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마을에 정착시켰고 철학을 사람들의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현대 철학자 로버트 솔로몬은 이를 현명한 훈수질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든다. 이 표현은 철학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삶을 성찰하려면 거리를 둬야 한다.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려면 자신에게서 몇 발짝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철학과 대화는 사실상 동의어였다. 소크라테스는 온갖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정치인과 장군, 공예가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예,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주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어야 했다. 소크라테스는 잡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인생은 짧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단 1초의 시간도 사소한 문제에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다.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라는 소피스트에게 격분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 있는 거라네. 제정신진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는 대화를 그저 자신이 가진 도구 중 하나로 본 것 같다. 이 모든 현명한 혼수질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웠다. 네.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로처럼 보는 법이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소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로는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피곤했다. 소로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너무 많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있어서 감각들이 쉬질 못하고 늘 긴장 상태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이 주변 환경을 훑으며 정보를 뽑아내는 안테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각의 홍수처럼 밀려드는 감각 정보에 압도되지 않도록 뒤엉켜 있는 온갖 잡다한 것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걸러내는 필터에 더 가깝다. 소로의 말처럼 우리는 무한한 세상에서 자신의 목만을 더도 덜도 아닌 딱 그만큼만 받아들이도록 타고난다. 보는 행위는 의도적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보는 것은 언제나 선택의 행위다. 소로는 제대로 보려면 눈에 별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핵심은 각도다. 소로처럼 온갖 각도를 다 활용한 사람은 없었다.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보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도 바뀐다. 제대로 된 관점에서 보면 모든 폭풍과 그 안에 든 모든 빗방울이 무지개다.
소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월든 호수를 관찰한다. 언덕 위에서, 호숫가에서, 호수에 떠있는 보트 위에서, 물속에서, 태양빛과 달빛 아래에서, 겨울과 여름에 같은 광경을 보고 또 본다. 소로는 정면에서 보는 일이 드물었다. 옆 눈으로 봤다. 여기에는 생리학적 근거가 있다. 희미한 곳에서 무언가를 옆에서 볼 때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다. 소로는 이 정보를 알았을 수도 몰랐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소로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매일 틀에 박힌 것만 보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소로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었다. 가끔은 작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늘 가던 길이나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머리카락 한 올만큼만 벗어나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가끔은 보다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소로는 허리를 굽혀서 두 다리 사이로 뒤집어진 세상을 보며 감탄했다. 세상을 거꾸로 뒤집으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소로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을 마음 검사로 여겼다.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게 아니다.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속에 있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자신의 시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보는 것의 역학은 양쪽으로 작용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베다에서 말하듯 당신이 보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 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에픽테토스처럼 역경을 대처하는 법이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픽테토스의 책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의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작가분이 14명의 철학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롭은 스토아 캠프를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분과 에픽테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시 롭은 뉴질랜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배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 비행 때문에 살짝 배탈이 난 거라고 여기고 무시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훨씬 더 심해졌다. 롭은 이렇게 회상한다. 모르핀으로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은 장폐색 진단을 내렸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고통이 밀려드는 와중에 롭은 간신히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릴 수 있었다.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롭은 이 말을 되뇌이고 또 되뇌며 밀려드는 고통을 다스렸다. 넌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롭의 세상이 병동과 의사, 간호사, 그리고 고통으로 줄어들었다. 몸에 튜브 5개가 달려 있었다. 6일 연속으로 씻지 못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수술이 잘못되면 남은 평생 장의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 롭은 스토아식 방식으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 수술 받자.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주머니를 달지 않아도 되었다. 느렸지만 꾸준히 건강을 회복했다. 보험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1등석 티켓 비용을 대주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사탕을 선호되는 무관한 것들이라 칭한다. 가끔 즐기면 좋지만 우리 행복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 것들이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이런 스토아적 태도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음을 롭도 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롭이 고통을 견디는 방식을 바꿔주었다. 롭은 고통스러웠지만 삶이 다르게 흘러가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더하진 않았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철저하게 실용적이었다. 소크라테스처럼 에픽테토스도 무지를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여겼다. 철학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의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충동, 욕망, 혐오감, 즉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삶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헤라클레스의 기운과 슈퍼히어로의 파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만을 제어할 수 있다. 내면 세계를 지배하라. 그러면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 고압적인 상사나 변덕스러운 친구,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같은 타인의 손에.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이런 고난을 스스로 부여한 속박에 빗댄다.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한다. 터무니없지 않나?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타인에게 이양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키케루는 궁수를 떠올려 보라고 말한다. 궁수는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훌륭하게 활시위를 당기지만 시위를 놓고 나면 화살의 궤적이 더 이상 자기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고 숨을 내쉰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두라. 우리는 외부의 목표를 내면의 목표로 바꿈으로써 실망의 공격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다.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펼칠 것. 자기 소설이 출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대신 자신이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진솔한 소설을 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말 것.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